안녕하세요. 참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뭔지 절절하게 깨닫고 이렇게 뒤늦게 사연을 보내게 된 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놈은 맨날 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저를 아주 창피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지요. 어이, 물 좀 떠와. 그리고 물 떠올 때 화장실부터 거실 불 싹 다 꺼. 당신은 아내한테 어이가 뭐야, 어이가. 지나가던 개한테도 그런 식으로 부르진 않겠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아내인 저에게 어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이요. 워낙에 소문난 짠돌이라서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좋아했네요. 경비 아저씨요. 아니, 거기 사모님 남편분은 어떻게 그렇게 알뜰살뜰해요? 아주 아파트 주민들이 놀이터에 버린 가구들을 전부 사장님이 주워가셔서 아주 저희가 일할 것도 없고 편합니다. 짱짱짱이에요. 저번에는 거의 10년이 넘은 침대 매트리스, 애들이 오줌 싸서 지린내 나고 찝찝한 오염된 매트리스를 사장님 분이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걸로 뭐 하셨어요? 저는 경비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창피했어요. 집에 와보니까 돈 주어도 안 가져갈 매트리스가 한 개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이것도 어디서 주워왔어? 도대체 이게 뭐야 진짜? 화를 냈지요. 남편은 왜? 이거 아주 멀쩡하고 안에 있는 스프링도 하나도 안 망가졌어. 이거 제대로 세척해서 딱 팔면 꽤나 돈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대학 때 의상 디자인 전공했잖아. 천이랑 미싱을 좀 해가지고 겉에 씌우면 감쪽같이 새 거가 되는 거야. 저는 한숨이 푹 쉬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큰 매트리스를 화장실에서 빨고 또 빨았어요. 아이고 허리야. 나 죽겠다 진짜로. 거봐, 내가 말했잖아. 도대체 그런 걸 왜 들고 오는 거야? 궁상 떠는 것도 적당히 떨어야지. 진짜 이게 뭐냐고. 창피해서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제발, 밖에서 그런 물건들 좀 적당히 주워와. 남들이 버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물론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들이 몇 개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버린 것들이니까 신중하게 주워와야지. 무슨 놀이터에 가구만 나오면 아주 돈 주운 것처럼 해벌레 하고 바로 주워오고 있어, 진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맨날 아끼면서 사는 남편이 한심스러워 보일 지경이었어요. 이런 남편과 결혼을 한 제가 바보 같았지요. 하여튼 남편 놈은 그렇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큰 침대 매트리스를 화장실에 세워놓고 3시간 동안 찌르르륵 내를 다 씻겨냈어요. 저는 속으로 진짜 징하다. 저 정도 끈기면 아주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잘 나갔겠어. 그런데 이게 뭐야 진짜. 에휴, 에휴. 그리고 나서 남편은 꼬박 3일을 알아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끙끙거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 참 미련하게도 산다. 누가 그 버려진 침대를 집에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겠어. 그리고 그 침대를 가지고 씻은 다음에 팔 생각을 누가 해? 여보, 제발. 아끼는 것도 정도를 봐가면서 아껴. 당신처럼 쫌팽이 같이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제발. 남편은 지도 후회가 되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침대를 4만 5천 원에 팔았고 돈은 벌긴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침대를 씻기면서 허리가 삐끗했고 그거 치료하느라 한의원 도수 치료 비용이 11만 원이 나왔습니다. 항상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돈을 아끼긴 아끼는데 쓸데없는 곳에 아끼고 쓸 때는 또 못 쓰는 정말 전형적인 한심한 부류의 남자였지요. 그리고 자기한테 소중한 것들과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는 잘해줘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막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잘하는 척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속이 터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집값도 너무나도 비싸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돈 아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 정도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깜짝 놀라요. 변기 뚜껑을 열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해야 하지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대똥이 들어있더라고요. 당신 제발 물 좀 내려. 그 물값 아껴서 뭐 할 건데. 진짜. 더러워서 진짜 짜증나 죽겠어. 뭐? 그거 아껴서 뒷글 모아 태산이 되는 거야. 집에 수도세 아끼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아껴지는 거지. 그리고 그 20,000원이면 1년이면 30만원이야. 3년이면 100만원이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그런 말을 짓거리는 남편의 말벌한테 쏘인 것 같은 두툼한 입술을 명란젓 자르듯이 팍 잘라버리거나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혈압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더러운 짠돌이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평생 고생을 하냐. 이게 인생이냐? 에휴, 내 인생 불쌍해서 정말로 어쩌면 좋니? 한스러워라, 한스러워. 정말 한스러워 죽겠다. 저는 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주려고 일부러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자기야, 두루마리 휴지 딱 한 장만 줘 하면 저는 아주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휴지를 팍팍 줬어요. 남편은 아이, 왜 이렇게 많이 뜯었어? 진짜 나 이런 거 못 보는 거 알잖아. 경악을 했지요. 그 꼴을 보는 게 또 나름대로의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상 짠돌이는 변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돈은 좀 모으긴 했으니 저는 그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맞추어 주기로 했어요. 서로 맞춰주면서 살다 보니까 나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이 잡히고 제 마음도 평화로워졌어요. 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원래 저희 부부는 신혼 초 때만 해도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잘 안 되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나는 여자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임신도 잘 안 되고 인생도 안 풀리는 것 같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 나의 인생은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걸까? 너무나도 어지러웠습니다. 우울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차만 보이면 그냥 바로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저의 마음은 황폐화가 되었고 끝이 없는 사막 같았지요. 결국 저희 부부는 아이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그냥 깔끔하게 아이 안 가지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아이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3달 동안 생리를 안 하고 택시를 탔을 때, 아니, 술 마셨어요? 여기 안에서 토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희 세차 비용 다 청구합니다. 아니요. 저 술 안 마셨는데, 왜 이러지? 멀미가 진짜 심하게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내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하고 병원에 간 저는 임신한 것 같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의사의 말에 산부인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임신 확정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너무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크나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툭 하고 치면 금방이라도 서러웠던,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눈물바가지가 와르르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노산이라서 몸이 말을 안 들었던 것이었지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의사쌤, 원래 임신이 이렇게 버겁고 힘든 건가요? 저요, 배가 너무 뭉쳐서 옆으로 잘 수도 없고, 똑바로 잘 수도 없고, 계속 앉아서 자야 해요. 이게 몇 날 며칠이 반복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의사쌤, 그리고 저요, 지금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저번에는 크게 숨 쉬려고 하니까 갈비뼈가 우두둑 뭔가 부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무래도 임신이라는 게 사람 체질을 많이 탑니다. 어떤 분은 임신을 해도 크게 힘든 것 없이 아이를 쑥 하고 잘 낳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임신하면 온몸이 틀어지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산부부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해서 더 힘드실 것 같네요. 의사도 저의 힘듦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오빠, 나 딸기 먹고 싶어. 아이 가지니까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네. 큰 왕딸기 말이야. 되게 맛있고 달콤한 왕딸기. 그래? 알겠어. 나가서 사줄게. 남편은 딸기를 사가지고 온다는 말을 하고 나갔는데 거의 2시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슬슬 불안해진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자기야, 딸기 없으면 안 사와도 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집에 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집에?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고 헉헉거리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진짜 콩알만한 거의 자라다 만 딸기들이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아니, 집 앞 슈퍼에서 딸기, 왕딸기 팔지 않아? 이게 뭐야 진짜. 뭔 딸기들이 다 자라다 만 거야? 크기는 또 왜 이렇게 작고 어디 방사능 맞은 것처럼 다들 뒤틀려 있어. 아니, 우리 집 앞에 슈퍼에는 당연히 왕딸기를 팔긴 하지. 그런데 한 팩에 25,000원이더라고. 너무 비싸잖아. 저기 사거리 동대문역 쪽에 가면 아저씨가 상품 가치 없는 거 과일들 1,000원, 2,000원에 싸게 팔아. 내가 그거 딱 예전에 봤었는데 거기서 딸기도 팔았단 말이야. 그거 트럭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원래 이런 게 더 맛있는 거 알지?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목숨 걸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왕딸기 하나 안 사주고 돈 아끼는 남편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아니, 다른 애 엄마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남편이 다 해주고 세상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내 간호하고 살펴주고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는데 도대체 내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뭐 어디서 방사능 맞은 딸기를 사와가지고 아내한테 먹으라고 하는 남편이 어딨어? 울부짖었어요. 진짜로 서럽더라고요. 산부인과도 안 따라가주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다고 저에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도 기상천외하고 저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아니, 여자들은 이게 문제라니까. 뭐 그렇게 모양이나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인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딸기를 사왔구만. 왜 도대체 사와도 지랄, 안 사와도 지랄이야. 당신이 임신한 건데 왜 내가 수발 들어야 하냐고. 아니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수발드는 것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딸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 나도 딸기 싼 거 찾느라 힘들었어. 아니, 누가 딸기 싼 걸 사달래? 그냥 맛있는 딸기, 그거 하나 집 앞 슈퍼 5분 거리에 있는 거 사달라고 한 말인데.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탁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내가 미쳤지. 미련 곰탱이의 감정에 휩쓸려서 미친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선택을, 이렇게 나랑 안 맞는 남자를 만났을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냥 서럽더라고요. 임신해서 감정이 격해진 것은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남자인 걸까?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는 살얼음 판을 걷고 있었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갔습니다. 친구들은 야, 네 남편 좀 심하긴 심하다. 뭐 진짜 변기물도 안 내리고 네가 집 들어오면 깜짝 놀란다고? 네 남편이 불 하나도 안 켜고 어두컴컴한 곳에 저승사자처럼 눈 뜨고 있어서? 그 정도면 병이다 병. 전생에 돈 없어서 죽은 귀신이 네 남편한테 붙은 모양이야. 에휴,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너 아이 출산하는 거 신경 써. 그래. 그리고 아이 낳은 다음에 시댁에 말하든지 해서 네 남편한테 적당히 하라고 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겠어? 아이 생기면 나갈 돈도 많고 쓸 땐 써야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친정이 잘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안 했을 거야. 아이 나오고 나도 이제 일 못해서 경제적으로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는데 돈 없어서 서러워서 이딴 쫌팽이 놈이랑 사는 거지. 에휴, 내 팔자를 아주 내가 꼬았구나. 너네들은 꼭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라. 그게 정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좋은 것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어릴 때부터 좋은 거 사고 경험할 줄 아는 애들이 커서도 똑같이 한다. 나는 그걸 결혼하고 알았네.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어요. 아이랑 산모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자연분만이고 회복도 훨씬 빠르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호흡이 빨라지고 도저히 자연분만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되겠어요. 저희 하반신만 마취하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산을 시도하는 중에 출혈이 심해지니까 이대로 가면 산모도 위험하고 각종 합병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사의 판단 아래에 결국에 저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래도 아이에게 좋다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는데 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저희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했다 내 딸. 정말 잘했어. 그 힘든 것을 다 견뎌내고 내 딸 최고다. 저를 어루어 만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은 뭔가 심드렁한 표정이더라고요. 뭔가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는 무사했고 저도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오로를 받아주고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긴 했어요. 한 번의 싸움 이후에 약간은 서먹해지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으니 서로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배려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여곡절 끝에 회복을 마친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종이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70만 원에 입원비 200? 이게 뭔데? 당신 제왕절개한 비용이랑 입원비 반반 하자고. 뭐? 뭔 소리야 당신? 아니 잠깐만. 나보고 제왕절개비랑 입원비 반반 하자고 영수증 보낸 거야? 모든 가계부는 공동으로 쓸 때 반반으로 하기로 결혼 전에 했잖아. 그동안 당신이 아이 가지고 회사 일 못하느라 내가 대부분 보태줬는데
일단 그래도 확실하게 반반해야 할 거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진짜로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아이 낳아줬다고 명품백이나 명품차를 사주는 남자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제 남편은 제왕절개 비용 반반을 하자는 말에 진짜 욕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 진짜 장난하냐?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아내가 어? 아내가 목숨 걸고 아이 낳아줬으면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정말 우리 아내 대단하다고 꼭 안아주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는 게 보통 남자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나보고 제왕절개 비용을 절반하자고 영수증을 들이밀어? 그것도 배 절개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죽음 직전까지 간 아내한테? 당신 뭐냐 진짜? 생긴 건 어디 들짐승 멧돼지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속마음은 밴댕이보다 더 작네? 내가 미쳤지. 내 팔자를 내가 꼬았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미리 말한 거고, 어차피 아이 너도 좋아서 낳은 거잖아. 왜 나만 좋아서 아이 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허이가 없네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남편 놈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복수해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딴 찌질한 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저에게는 오명이었고, 그냥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도 남편 앞에서 눈물 흘리기 싫어서 꾹 참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 돈 없고 못 줘. 이 돈 못 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저에게 제왕절개 비용을 반반하자고 영수증을 들이미네요. 아무리 제가 친정이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이 정도 취급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어디 아이 낳으려고 팔려온 여자도 아니고 이런 취급을 왜 당해야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미치겠다고요. 저도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하는 것인지 벌써 앞길이 아득하고 막막해요.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애를 키워요? 세상에, 내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설마, 아니겠지. 어머님은 놀라긴 하셨지만 본인 아들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막무가내가 아니라면서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역시 시모에게 한탄을 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엄마한테 힘든 이야기들을 안 하는데 엄마에게 결국 이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엄마는 엄청 화를 내셨고 그때 갑자기 저에게 그랬어요. 사실 원정아, 엄마가 너에게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번에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외할머니 명의 앞으로 되어 있는 작은 꼬마 빌딩을 죽기 전에 증여하고 싶다고 했거든. 어차피 나도 나이가 먹었으니 원정이 네 명의 앞으로 외할머니 건물 명의를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증여 절차 끝나면 원정이 너도 남서방이랑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억지로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라. 엄마도 너 그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 원치 않아.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원래 외할머니와 엄마의 사이는 극악으로 안 좋았거든요. 외할머니는 공부를 잘하는 엄마가 의대에 가는 것을 원했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엄마는 의대를 포기하고 물리학 교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고, 몇십 년 동안 연을 끊었어요. 외할머니는 남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시고, 명예 같은 거에 예민한 분이셨거든요. 그에 반해 엄마는 꿈을 쫓는 이상적인 사람이었고, 결혼도 시인이랑 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시인이었습니다. 달밤에 연못에 나가 글을 끄적이는 사람이셨고, 비록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긴 하지만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저를
친정의 도움 안 받고 키우느라 정말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외할머니가 시한부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너를 너무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키우려고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못된 짓을 해버린 거야. 엄마가 어리석었다. 그래도 행복을 찾아서 떠난 내 딸이 자랑스럽다. 라는 말과 함께 증여 이야기를 꺼내신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경제적으로 쪼달리면서 살아왔던 엄마는 조금 숨통이 트일 기회가 있었던 거죠. 비록 교사 일을 하긴 했지만 아빠의 투병 때문에 모아둔 돈을 다 쓰고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저희 집은 빚까지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고 결국 저와 엄마 명의로 외할머니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제 뭔가 기댈 구석이 있구나 라는 마음에요. 이 절차는 남편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건물을 증여만 받으면 아주 벼룩 같은 남편 니놈이랑 바로 손절을 할 거야. 니 같은 놈 때문에 내 젊은 날들이 잿빛으로 물들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내 딸도 너처럼 짠돌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선언을 했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증여를 받고 월세가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하고 소장 작성 진행을 했습니다. 한참 제가 남편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혼을 추진하는 저에게 기름을 들이부은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 월급이 38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천징수 남편 영수증을 보니까 4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월급을 숨기고 100만 원이나 꽁친 거야? 도대체 그 100만 원은 어디에 간 거야? 어이없네. 배신감이 크게 들었어요. 그렇게 짠돌이인 남편이 100만 원이나 숨긴 게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가계부까지 맨날 투명하게 쓰고 100원짜리를 사더라도 영수증을 받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인 제 남편이 저 몰래 비상금을 만들어서 뭐에 쓴 건가 싶었던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날아오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런 것을 뒤져보았는데 뭐 하나 잡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 카톡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오빠, 이번에도 양주랑 과일 세트 시켜서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봐요. 저번에 오빠가 우리 아가씨들한테 5만 원씩 꽂아준 거 진짜 멋있었잖아. 오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니까? 우리 또 진탕 재밌게 노는 거야. 알겠지? 오빠가 우리 가게 오면 아가씨들 다들 기뻐하고 오빠처럼 돈 잘 쓰는 남자 흔치 않은데 너무 멋있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돈을 꽁친 걸로 업소에 가서 자기가 완전 부자인 척 행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월급을 100만 원이나 숨기고 그딴 짓을 저지른 거였죠. 저는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신감 때문에요. 진짜 더럽게 놀았구나. 돈을 모은 이유도 그딴 곳에 가서 젊고 이쁜 애들한테 추앙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거를 증거로 해서 이혼소장에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남편이 왔을 때 얼굴에 소장을 팍 날렸습니다. 야, 이 쓰레기야.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쓰레기야. 갓난아이 태어났는데 월급 마누라 몰래 숨겨서 업소 가서 놀았냐? 뭐? 뭐야, 뭔 소리야, 당신. 그리고 이혼소장 이건 뭐야? 나랑 이혼하자고? 참, 어이가 없네.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아이는 누가 키울 건데? 그리고 당신이 키운다고 해도 어떻게 키울 건데? 이 책임감 없는 여자야. 이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 아니야. 책임감이라는 말 당신 입에 올리지 마. 당신 우리 친정집 별 볼 일 없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이제는 내가 당신 무시해 줄게. 나 외할머니한테 건물 증여받았고 우리 세연이 키울 능력 돼. 법원에서도 이건 인정할 거야. 그래서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고. 그리고 당신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 당신 회사에도 말할 거야. 그 이후 저는 반반하기 좋아하는 남편에게 아주 참교육을 보여주고자 철물점에서 사온 작은 전기톱으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반으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이나 남편과 제가 같이 쓰는 베개랑 이불도 드르륵 하면서 반으로 잘라버렸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어이없네. 당신 미친년이냐고.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웃겨 보였습니다. 왜? 왜? 억울해? 당신이 나 제왕절개한 거 반반하자며. 역지사지로 내가 보여주니까 후회돼? 진짜 웃기다.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내 심정 알겠지? 너무 어이없는 내 심정 알겠어? 저는 나머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전기톱으로 절반 잘랐어요. 제가 남편에게 사준 옷들, 생일 선물로 준 넥타이들도 절반 제가 가져간다고 하면서 잘랐지요. 진짜 무슨 집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웃기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독하게 도끼를 품긴 품었구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 남자는 그냥 짠돌이가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아주 야가 빠진 짠돌이잖아. 모은 돈으로, 나 제왕절개 반반한 돈으로 업소 가서 돈 쓰고 내 앞에서는 돈 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감 느끼려고 돈 쓰고. 에휴, 그러니까 내가 참교육한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긴장한 게 싹 풀리면서 몸이 진짜 녹아내릴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그렁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게 되었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잘 키워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 엄마만 믿어. 외할머니도 우리 아기 도와줄 거야. 아주 작은 새끼손가락에 제 손을 걸고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너무 우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 같은 아이가 제 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대하여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정의 위자료와 함께 저는 나름 깔끔하게 이혼을 완료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진짜로 50억에 가까운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네요. 친구가 네 남편 동식이랑 술 마시면서 엄청 울었대더라. 땅 치고 후회한대. 네가 건물 증여받은 거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면서부터 너무 후회하고 자기가 미친 것 같다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동창한테 겁나 하소연한다고 하더라. 에휴, 그렇게 짠돌이같이 살아서 부자 되고 싶었던 애가 자기가 천대하던 마누라가 알고 보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신병이 어떻겠어. 저는 남편이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속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저에게 이혼이라는 용기를 주었고 아이가 절 살린 것 같네요. 사실 이혼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저는 이렇게 자유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힘내보려고요.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정말 굳세게 용기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절대로 짠돌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진짜 결혼해서도 평생 고달프게 삽니다. 짠돌이 애들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열등감도 가득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거에 상관없이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 건데 짠돌이들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듯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좋은 남자, 정말 여자한테,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온 마음을 다해주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 말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서도 웬만하면 여자들 자기 경제력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아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말인 것은 맞지만 나중에 나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한다는 게 말이 너무나도 길어지게 되었네요. 너무 꾹 참는 결혼 생활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참으면서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별의별 병이 다 오게 되었네요.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많이 한 것인지, 에휴, 말도 못합니다. 하여튼, 그럼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 요즘 날이 좋으니까 아이 없고 밖에도 나갔다 오고 우리 행복하게 아이들 키워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미혼모와 홀어머니들, 그리고 워킹맘들 모두 힘냅시다. 여자는 강하고 엄마도 강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들 힘내고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아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행복하면서 사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 평생 반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남방대,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제 돈 적당히 아끼고 업소 갈 돈만 아껴도 너 부자 된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